베니티 페어에서 히틀러의 비운의 천사라고 불렸던 겔리 라우발은 피로의 조카로 2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은 일어난 만큼이나 빠르게 은폐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심각한 조명을 받았으며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그의 조카 겔리 라우발에게 가졌던 기이한 집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젤라 마리 겔리 라우발은 1908 6월 4일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알려진 린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러 라우발 시니어와 안젤라 부부의 세 자녀 중 한 명으로 러 주니어와 엘프리다와 함께 자랐다. 러 시니어는 1910 세상을 떠났고 당시 겔리는 2살이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안젤라는 가족과 함께 빈으로 이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인 전략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의 이복누이인 안젤라는 꽤 괜찮고 근면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학생, 하숙집 관리자가 되어 반유대주의 언사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발토랑어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 정보원 중 일부는 이 시기에 그녀를 알고 있었으며 학생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안겔라가 유대인 학생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했고 여러 차례 식당 입구에서 곤봉으로 아리안 학생들을 쫓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919년 히틀러는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여동생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녀는 1924년과 1925년에 그를 찾아갔다. 안겔라와 당시 17겔리는 그녀의 오빠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사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히틀러는 19살의 나이 차이와 그녀가 그의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겔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히틀러의 부모님이 사촌지간이었기에 혈연 관계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아직 10대인 어린 소녀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녀들을 밀랍처럼 유연해서 남자가 자신의 흔적을 새길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0대 겔리에게서 매력적이고 사람을 끄는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1920 겔리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라울 브라운은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아파트 밖 거리를 걷다가 그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큰 키와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내가 얼어붙은 모습을 보고 물었다. 나를 무서워하니? 나는 그냥 당신을 감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키가 크고 아름다웠어요. 처음 본 모습이었죠. 히틀러는 겔리에게 알프 삼촌으로 알려졌다. 제시 스티븐스 작가는 아버지가 없는 어린 소녀와 나이 많은 남자 사이의 관계가 남자가 소녀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시작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석경제 고문 오토 바그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감흥이 없는 젊은 여성들 옆에 앉아도 된다. 감정이 없거나 오히려 그들이 날 짜증나게 할 때도 있다. 겔리와 함께 있으면 나는 명랑하고 밝아져. 그녀의 수다를 1시간쯤 듣고 나면 피로와 무기력함이 사라져. 그는 또 다른 신뢰하는 사람인 자신의 전속사진사 하인리히 호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프만, 있잖아. 나는 겔리의 미래가 너무 걱정돼서 내가 그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는 겔리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할 수도 있어. 알겠어. 내 입장은 알고 있지. 나는 독신으로 남고 싶기 때문에 겔리가 적합한 남자를 찾을 때까지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싶어. 겔리가 강요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히 신중함일 뿐이야. 나는 겔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빠지는 걸 막고 싶었어.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건 일방적인 관심이 아니었어. 히틀러의 또 다른 가정부는 겔리는 히틀러를 사랑했고 항상 그를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자주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극장 공연을 보는 모습이 목격됐고 히틀러는 조카를 회의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는 이 일이 나치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 여기며 그들의 아내나 여자친구들은 모두 빨래하는 여자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히틀러는 겔리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 독신으로 보여야 한다고 믿었고 또 다른 때에는 아내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28년 히틀러가 겔리를 처음 만난 지 3년 후 그는 겔리의 어머니에게 오버잘츠부르크 별장 베르크호프에서 가정부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듬해 겔리는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며 히틀러의 뮌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겔리가 삼촌과 함께 지내는 것에 선택권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했고 서로 심한 질투심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겔리는 삼촌이 17세 에바 브라운과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히틀러는 겔리의 다정다감한 성격에 신경을 썼습니다. 겔리가 히틀러 집에서 지낸 2년 동안 그녀는 히틀러의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성격에 시달렸고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1927년 겔리가 히틀러의 운전사 에밀 모리스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사진사 딸인 헨리에타 호프만은 겔리가 자신에게 에밀과의 관계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받는 건 지루해. 하지만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인생이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다. 겔리는 에밀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히틀러가 이를 알고 둘의 관계를 끝내게 하고 에밀을 해고했다. 이후 겔리의 사교 활동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히틀러나 그의 측근과 동행할 때만 외출이 허락되었다. 겔리와 히틀러의 동거와 질투심은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역사가들은 나이든 히틀러가 조카에게 연애 감정 이상의 집착을 가졌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관계의 성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히틀러의 측근들 중 일부는 그 관계가 성적이었다고 믿었으며 사업가이자 히틀러의 절친한 친구였던 에른스트 한프 슈탱헬은 겔리가 히틀러의 독특한 취향에 기꺼이 따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겔리가 히틀러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의 발기부전을 어느 정도 치유해주고 그를 반쯤 남자로 만들어준 여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가까웠던 이들은 히틀러의 특이한 취향 탓에 겔리가 그에게 흥미를 잃었다고 믿었다. 히틀러와 가까웠던 한 영화 여배우는 자살하기 전 감독에게 히틀러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들 때문에 괴로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히틀러가 바닥에 쓰러져 자신을 발로 차달라고 애원해서 결국 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돌격대 장교 비렐름 스토커는 겔리가 히틀러가 자신의 방에서 자신에게 시키는 일들 때문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거절하지 않았냐고 묻자 겔리가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해줄 다른 여자에게 그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치당 초기 멤버였으며 이후 히틀러의 정치적 반대자가 된 오토 슈트라서도 히틀러의 질투심이 가장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겔리에게 정말 역겨운 것들을 요구했다. 겔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말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학창시절 크라프트 에빙의 성적 정신병리학에서 접했던 것들과 유사한 것들을 묘사했습니다. 겔리에 따르면 히틀러의 관심사 중 하나는 소변을 맞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이언 커쇼는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히틀러의 겔리에 대한 행동은 강한 성적 의존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겔리는 히틀러의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괴로워하며 삼촌인 히틀러를 더욱 원망했다. 히틀러는 겔리에게 비엔나에서 노래 수업을 계속하는 것을 허락했다가 곧 번복하여 그녀의 비엔나행을 불허했고 이에 겔리는 크게 상심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조카 중 한 명은 1931년 겔리가 사망할 당시 가족들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과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카는 집안일을 하던 사람 중 한 명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히틀러와 겔리가 그녀가 죽기 직전 비엔나 여행 문제로 다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왜 비엔나에 가고 싶냐는 히틀러의 질문에 겔리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삼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겔리가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1931년 9월 18일 마지막으로 조카와 대화하며 겔리에게 비엔나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뉘른베르크에서 회의차 자리를 비웠는데 이튿날 23세 겔리가 아파트에서 숨진 차에 발견되어 연락받았다. 그녀는 폐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히틀러는 권력을 잡기 직전이었고 그의 집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은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히틀러의 발터 권총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습 작업이 즉시 진행되고 있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측근들은 그 젊은 여성이 다가오는 음악 연주회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자신의 조카를 살해했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23세였던 그녀가 사망 전에 부상을 입고 코뼈가 부러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동맹국들은 이 사실을 계속 숨기려 했다. 경찰 의사가 시신을 간단히 검시한 후 서둘러 자살이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겔리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곧바로 무마되었고 시신은 빈으로 보내져 매장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후에 언론에 편지를 보내 겔리와 죽기 전 다투지 않았고 그녀의 빈 여행과 조카의 약혼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이 틀렸다며 애초에 그녀가 약혼하러 빈에 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겔리의 죽음 이후 며칠 동안 수수께끼의 사건 등 온갖 언론에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히틀러의 조카 자살하다. 그리고 히틀러의 연인 자살하다. 독신자와 동성애자들이 당의 지도자. 후자의 기사에는 1928년 히틀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정보와 그녀의 자살 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겔리와 미래의 총통과의 사생활이 인용하자면 분명히 그 젊은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형태를 띠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웨이트는 전략정보국 보고서를 통해 히틀러와 성관계를 가진 7명의 여성 중 6명이 자살을 시도했거나 실제로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히틀러의 오랜 연인 에바 브라운도 포함되며 그녀는 1932, 1935년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겔리의 시신이 빈으로 보내져 더 논의할 것이 거의 없었다. 더욱이 나치당은 적어도 한 신문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로 인해 해당 언론사는 아예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오직 한 기자만이 히틀러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투쟁했습니다. 프리츠 게를리히는 겔리의 죽음에 대한 2년에 걸친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1933년 3월 돌격대 대원들이 그의 사무실에 난입해 그를 폭행하고 그의 모든 작업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된 후 1934년 여름 처형됐다. 현대 언론인과 역사학자들은 겔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살해당했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삼촌의 성적 관심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미 여러 사람에게 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입니다. 수십 년 후 겔리의 여동생은 23살의 그녀가 자살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미완성 편지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삶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럼에도 일부는 겔리가 에바 브라운에 대한 질투, 히틀러나 유대인 노래, 선생님과의 관계로 인한 임신 때문에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의 주요 인사들이 겔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조카와 다툰 후 직접 그녀를 살해했다고 믿습니다. 살인사건 당시 히틀러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그 알리바이는 모두 그의 부하들 뿐이었다. 증인들이 히틀러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하도록 강요받거나 위협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부검이나 범죄 현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들은 문이 안에서 잠겼다고 주장하지만 문과 자물쇠를 조사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켈리가 죽은 후 수개월간 히틀러는 깊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슬픔에 잠겨 거의 혼수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로버트 웨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어머니의 죽음을 제외하고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토록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측근은 또한 켈리의 죽음은 히틀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켈리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독일 남부의 테게른제 호숫가에 있는 한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위넨 아파트에 있는 켈리의 방은 성소처럼 그대로 보존되었고 히틀러의 방에는 켈리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켈리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히틀러만이 아니었습니다. 켈리의 어머니 안겔라는 히틀러 밑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가족 대다수가 히틀러와의 관계 유지를 거부했다. 역사학자 윌리엄 시러는 히틀러가 켈리를 유일하게 사랑한 여성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